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 서윤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살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그리고 허영과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아버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이 100억 정도는 되는 편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죠. 대학교는 서울 시내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졸업 후에는 친정 회사 일을 가끔 거들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꼭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천천히 네가 하고 싶은 일 찾아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27살 때 지인 소개로 남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 씨는 저보다 3살 많고 당시 중견 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고 뭔가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 만났을 때는 대화도 잘 통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준 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태준 씨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서 태준 씨와 시누이 강지은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며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연애는 1년 정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태준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도 챙겨주고요. 제가 아플 때는 약국에서 약 사다 주고 밤늦게까지 걱정하는 전화도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 태준 씨를 소개했을 때도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네. 유나야, 네가 좋으면 우리는 찬성한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착해 보인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태준 씨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2017년 봄에 양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태준 씨 어머니 그리고 태준 씨 여동생 지은 씨까지 함께 자리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요. 62세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셨고 옷차림도 깔끔하셨어요. 파마를 단정하게 하시고 진주 목걸이에 명품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첫인상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인사하시고 음식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요.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저희는 보다시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제가 혼자 고생하면서 애들 키웠어요. 그래도 두 애 다 대학은 보냈고 태준이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사돈어른네 집안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태준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니까 유나 양 꼭 잘 챙기고 아낄 겁니다. 부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돈 어른네 집안에 비하면 부족하겠지만 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이 돈이 있다는 걸 너무 의식하고 계신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친가 어른 집안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저희 유나도 태준 씨를 정말 좋아하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잘 지내시죠. 상견례는 무난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나야, 시어머니 되실 분이 좀 체면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엄마가 보기엔 우리 집안 재력을 좀 의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결혼하면 혹시 뭐 요구하시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해. 알았지? 저는 그때 엄마 괜찮아요. 태준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시어머니도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연애 감정에 취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상견례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식장 잡고 신혼집 구하고 혼수 준비까지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하게 됐는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세가 5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부모님께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사실 저희 집안 형편에 5억은 큰 돈이 아니었고 외동딸인 저를 위해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어른이 전세금을 다 내주신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역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르시긴 해요. 저희는 태준이 혼자 힘으로 5억을 모으려면 평생 걸렸을 거예요. 유나 양이 정말 복받고 태어났네요. 우리 태준이가 장가 잘 갔어요. 말투가 뭔가 기분 나빴어요. 감사하다는 말 속에 너희 집은 돈 많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그냥 부러워서 하신 말씀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제 명의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금을 주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의 성견지명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식 비용도 저희 집에서 많이 부담했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식사비, 하객 답례품까지 합쳐서 약 8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저희 쪽에서 6천만 원, 신랑 측에서 2천만 원 정도 내기로 했어요. 사실 요즘은 반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어머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더 많이 부담하신 거였죠. 혼수도 제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가전제품, 가구, 침구류까지 전부요. 태준 씨는 그냥 자기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 챙겨왔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 이해해달라고 하셨고 저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하고 대답했죠. 2017년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식도 잘 끝났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고요. 태준 씨는 신혼여행 내내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유나야,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말도 자주 했어요. 신혼집에 입주해서 첫 1, 2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태준 씨는 회사 다녀오면 집안일도 도와주고 주말에는 같이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요. 시어머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 오셨고 그때는 유나야 잘 지내니? 우리 태준이가 너한테 잘하지? 라고 안부만 물어보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 2년 차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준 씨가 회사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대중교통이나 제 차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유나야, 내가 요즘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 자주 생기는데 차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더 필요할 것 같고 중형 세단 하나 사는 게 어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요 라고 했죠. 그런데 태준 씨가 고른 차가 수입 중형 세단이었어요. 가격이 8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 차 좀 비싸지 않아요? 국산차로 하면 4,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회사에서도 체면이 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들이 무슨 차 타는지 자주 물어보시는데 국산차 타면 좀 창피하시잖아. 유나야, 우리 집 형편 되니까 이 정도는 하자. 우리 집 형편이라는 말이 저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정확히는 내 친정 형편이죠.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거니까 알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태준 씨가 차값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하는데 자기 돈으로는 2천만 원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6천만 원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럼 할부로 하면 안 돼요? 6천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인데. 할부로 하면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냥 네가 친정에 말해서 지원받으면 되잖아. 너희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시잖아. 결국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면서도 유나야, 네가 필요하다면 도와줄게. 근데 이것도 나중을 위해서 증여 계약서를 써놓자라고 하시며 6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전세금에 이어 두 번째 증여였죠. 차를 샀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우리 태준이가 차 샀다며? 수입 잘해?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에 우리 아들이 좋은 차 타게 됐네. 역시 너희 친정이 든든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우리 태준이가 장가 정말 잘 갔어. 또 그 말투였어요. 네 친정 돈으로 샀으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말투요. 저는 그냥 네 어머님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올 때마다 유나야, 너희 부모님은 요즘 어떠시니? 사업은 잘 되시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안부 차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친정 재정 상태를 계속 체크하시는 거더라고요. 결혼 3년 차 되던 2020년 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너한테 상의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시간 괜찮니? 엄마가 지금 사업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다 갚을게. 이자도 드릴 테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억이요? 그것도 사업 자금이요? 어머님, 그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는 보겠지만 2억은 좀 큰 돈이라서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건데요? 식당을 좀 크게 하나 차리려고 해. 지금까지 작은 식당 하면서 근근히 살았는데 이제 좀 크게 해서 돈도 벌고 싶고. 너희 아버지 건설회사 하시잖아. 그 정도 돈은 큰 돈도 아니실 텐데 며느리 시어머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니?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유나야, 안 된다. 2억은 너무 큰 돈이고 사업 자금은 더더욱 안 돼. 사업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돈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사업 자금을 요구하시는 거야? 그건 너무 과한 거다. 네가 시어머니한테 정중하게 거절해라.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부모님께서 사업 자금은 어렵다고 하세요. 저희 집도 회사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이 항상 여유로운 건 아니라서요. 뭐? 안 된다고? 아니, 너희 집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2억이 어렵다는 거야? 전세금 5억도 쉽게 내주고 차값 8천만 원도 쉽게 내줬으면서 이번엔 왜 안 된다는 거야? 며느리 시어머니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전세금이랑 차는 저희 부부가 필요해서 도와주신 건데 사업 자금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다른 문제야? 다 가족인데. 나 진짜 실망이다. 너희 집은 돈 많으면서 시어머니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알았어. 나도 이제 알았어. 너희 집이 어떤 집인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울었습니다. 태준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태준 씨도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유나야,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나 키우신 거 알지? 2억이 너희 집한테 큰 돈이야?
너희 아버지 건설회사 하시는데 이역이 뭐가 어려워. 네가 부모님한테 좀 더 잘 설득해보지 그랬어. 저는 황당했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 안 해주고 어머니 편만 드니까요.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업 자금은 우리 집에서 도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세금도 지원받고 차도 지원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너희 집이 돈 많으니까 조금 더 도와주면 안 돼? 우리 엄마 혼자 평생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2억 정도는 도와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저희 부부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한테 더 차갑게 대하셨어요.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명절에 찾아가도 왔어 라고만 하시고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셨죠. 반면에 시누이 지은 씨한테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결혼 4년 차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점점 저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말도 별로 안 하고 주말에도 혼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디 가요? 라고 물으면 친구 만나 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나가더라고요. 2021년 5월쯤이었어요. 남편이 또 주말에 나간다고 해서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서재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 노트북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화면에 카카오톡이 떠 있었는데 대화 상대가 지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대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후배랑요. 저는 바로 그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노트북을 원래대로 놔두고 거실로 나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왔어요? 저녁 먹었어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응, 먹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태연하더라고요. 마치 오늘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온 게 아닌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야 하나?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카톡 사진도 보여드렸죠. 아버지는 화가 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유나야, 네가 어떻게 하고 싶어? 아빠가 다 도와줄게.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혼하면 억울하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소송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그래, 유나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네가 손해봐야 해? 우리가 이혼 전문 변호사 알아볼게. 그리고 증거도 제대로 모으자. 그날 부모님은 저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나 씨, 일단 카톡 대화 내용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호텔 출입 사진이나 데이트 현장 사진 같은 거요. 그리고 통화 녹음이나 추가 대화 내용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하죠?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비용은 좀 들지만 확실한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 6월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탐정 비용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정말 일을 잘했어요. 2주 만에 첫 번째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친구 만난다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이지민이라는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이 지민은 남편 회사 후배로 27살이었습니다.
둘이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그 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찍혔어요.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저랑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웃으면서요. 한 달 동안 탐정은 총 5번의 만남을 포착했습니다. 호텔 출입 3번, 주말 데이트 2번, 사진도 수십 장 찍었고 둘이 팔짱 끼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다 찍혔어요. 그렇게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님과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 증거는 충분해요. 외도 사실이 명확하니까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거예요. 이제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부터 확인해 볼게요. 저는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5억과 차량 구입비는 모두 제 이름으로 친정에서 증여받았고 증여 계약서도 있다고요. 남편 명의 재산은 적금, 주식 합쳐서 8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 8천만 원을 절반씩 나누니까 남편 몫이 4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이 유나 씨한테 지급하면 결국 유나 씨가 남편한테 최종적으로 1천만 원만 송금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제 친정 돈을 기대했는데 정작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천만 원이라니요. 유나 씨, 소송 준비 다 됐으니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어요. 언제 하시겠어요? 변호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타이밍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친정을 ATM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제 친정 돈을 기대하며 뭔가 큰일을 벌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폭탄을 터뜨리려고요. 그렇게 저는 증거를 모두 확보해놓고 기다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바로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유나 씨, 만약 시댁에서 또 뭔가 큰 요구를 하면 그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소송하면 그냥 끝나지만 그들이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가 무너지면 타격이 더 크거든요. 물론 그 기간이 유나 씨한테 힘들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 3년 동안 저는 남편과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지민을 만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던 2024년 9월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이제 소송 접수하시는 게 어때요? 3년이나 기다리셨는데 이제 유나 씨 인생도 다시 시작하셔야죠. 네, 변호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소송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2024년 9월 말 저는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소장이 배달되면서 알려졌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고? 네. 당신이 이지민 씨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오해야. 지민이랑은 그냥 회사 후배로. 오해 아니에요. 호텔 출입한 사진, 키스하는 사진, 카톡 대화 내용 다 있어요. 변호사님이 이미 다 정리해뒀고요. 이제 법정에서 봐요. 유나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어? 늦었어요. 이미 소송 접수했고 저는 마음 정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죠? 어머니한테 말하세요. 이제 제 친정돈은 하나도 기대하지 말라고요. 남편은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마 무서웠던 거겠죠.
시어머니한테 이혼 소송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뭔가 큰일을 벌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모든 걸 끝낼 타이밍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이혼 소송을 접수한 후 첫 조정기일이 10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유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지민이랑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 너한테만 잘할게. 소송 취하해줘, 어? 안 돼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죠? 빨리 말하세요. 어차피 조정기일 가면 다 알게 될 텐데. 엄마한테 말하면 난리 나잖아.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천천히 말씀드릴게.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혼 소송 이야기를 차마 못하더라고요. 아마 무서웠던 거겠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 친정 돈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남편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10월 15일 첫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김수진 변호사님과 함께 가정법원에 갔어요.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왔더라고요. 조정실에서 저희 쪽은 외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사진, 카톡 대화 내용, 데이트 사진 등 증거가 명확했어요. 남편 측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분할 논의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전세금과 차량 구입비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증여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조정위원님은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저희 쪽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명확하니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네요. 남편 명의 재산 8천만 원을 절반씩 나누면 각자 4천만 원씩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하시나요?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결국 첫 조정에서는 합의가 안 됐어요. 남편 측에서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했거든요. 2차 조정기일이 11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조정기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유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아까운 건 지난 7년이에요. 이제 끝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말했어요? 빨리 말하세요. 다음 조정 때까지 말 안 하면 제가 직접 전화드릴 거예요. 남편은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조정기일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10월 22일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전화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을 꾸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어머니가 만나자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요? 엄마가 아파트 계약하셨대. 반포동에 30억짜리. 계약금 3억은 우리 집 담보대출로 내셨고 잔금 27억은 네 친정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제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서 27억을 도와준다고요? 나도 엄마를 말렸어. 근데 엄마가 안 들으시고 벌써 계약하셨어. 유나야, 제발 이번만 도와줘. 만약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3억 다 날라가.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전 내일 어머니 만나러 안 갈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이번에 반포동에 아파트를 샀어. 레미안 퍼스티지 30억짜리야. 계약금 3억은 엄마가 우리 집 담보대출로 냈고 잔금 27억은 유나야,
네 친정에서 도와주시면 되잖아. 너희 아버지 건설회사 하시잖아. 27억 정도는 큰 돈도 아니실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온 거예요.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어렵다고? 전세금 5억, 차값 8천만 원도 다 네 친정에서 내줬잖아. 27억도 할 수 있잖아.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볼게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빨리 다 받아와. 잔금 기한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 내년 1월 말까지야. 다음 날 저는 친정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 30억 아파트를?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 친정한테 27억을 달라고?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구나. 유나야, 당연히 안 도와줘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계획이 하나 있어요. 일단 시어머니한테는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이혼 판결 나오는 순간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계약금 3억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 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친정을 ATM 기계처럼 생각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교훈을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아빠가 유나 마음 이해한다.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가 다 지원해 줄게. 11월 초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유나야,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니? 뭐라고 하시든? 어머님,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아버지가 요즘 회사 일로 바쁘셔서.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 빨리 말씀드려야지. 잔금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빨리 말씀드리고 다 받아와. 27억이면 네 친정에서는 큰 돈도 아닐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면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요. 11월 중순쯤 시어머니가 동네 지인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시누이 지은 씨한테 들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반포동 30억 아파트 집을 샀다고 동네에서 자랑하고 다니세요. 친척들한테도 다 얘기하시고. 언니, 정말이에요? 지은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큰일 있지. 근데 아직 말 못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11월 20일, 2차 조정기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남편 측에서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는 3천만 원을 고수합니다. 외도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증거도 명확합니다. 남편 측에서는 재산 분할도 재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금 3천만 원, 주식 2천만 원인데 여기에 카드 대금이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카드 대금도 혼인 중 생긴 거니까 고려해야죠. 그럼 분할 대상 재산이 4천만 원이면 절반인 2천만 원이 부인 몫이고 위자료 3천만 원은 남편이 지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데요. 외도를 하신 분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한 겁니다. 결국 2차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5년 1월 중순으로 잡혔어요.
11월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목소리는 더 다급해졌어요. 유나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잔금일이 2달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저는 계속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셔서요. 타이밍 봐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죠. 12월 중순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시간 가까이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야 돌아가셨어요. 현관문 나가시면서 너희들 정말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2025년 1월 5일 잔금일 3주 전 시어머니가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유나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진짜 계약금 3억 다 날아간다. 저는 지은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랑 태준 오빠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뭐? 이혼 소송? 네, 작년 9월에 접수했어요. 태준 씨가 회사 후배랑 3년 동안 바람 폈고 판결 선고일은 1월 15일이에요. 그럼 27억은 어떡하고? 당연히 안 주죠. 애초에 줄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나쁜 년! 너 일부러 시간 끈 거지? 어머님이 저희 친정을 ATM 기계처럼 생각하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밖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우리 태준이가 받을 돈이 얼마야? 1천만 원이요. 공동재산 8천만 원을 절반씩 나누면 4천만 원씩인데 위자료 3천만 원을 빼면 제가 남편한테 최종적으로 1천만 원만 송금하면 돼요. 전세금이랑 차는 제 친정 증여금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고요. 1천만 원? 고작 1천만 원? 27억은 어떡하고?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욕심을 부리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3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시고 남의 돈 27억을 당연하게 기대하셨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외도한 대가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돈을 요구할 때마다 당신은 어머니 편만 들었고 3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났잖아요. 이제 각자 살아요. 1천만 원은 제가 빨리 송금해 줄게요. 1월 28일 잔금 치러야 하는 날이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27억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 지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오늘 계약금 3억 다 날렸어요. 집 담보대출로 낸 돈인데. 언니, 우리 엄마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계속 울기만 하시고. 지은아, 미안하지만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지은아, 너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난 7년 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한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알아? 전세금 5억, 차값 8천만 원 다 우리 친정에서 냈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사업자금 2억 달라고 하셨고 우리가 거절하니까 우리 친정을 원망하셨어. 그리고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3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고 27억을 당연하게 요구하셨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건 우리 엄마가 잘못하신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은아, 나도 처음에는 참았어.
근데 너희 오빠가 외도까지 했어. 3년 동안이나. 그래도 내가 참아야 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 중인 걸 알고도 27억을 기대하셨어. 이건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야. 언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세요. 집까지 빼앗길 것 같대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담보대출 갚으셔야지.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2월 초 저는 남편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천만 원 송금했어요. 확인하세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답장도 기다리지 않고 남편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며칠 후 지은 씨한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집을 금매로 내놨대요. 원래 시세가 5억 정도인데 4억에 팔려고 하신대요. 담보대출 3억 갚고 나면 1억밖에 안 남는데 그 돈으로 지방 소도시에 작은 빌라 사신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빠도 회사 그만뒀어요. 회사에서 이혼 소문이랑 아파트 사기극 소문이 퍼져서 눈치가 보여서 못 다니겠대요. 지금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 지은아, 너한테는 미안한데 나는 이제 너희 가족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알아요, 언니. 근데 언니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언니는 지금 행복해요? 어, 나는 행복해. 드디어 자유로워졌거든. 3월 초 친구 박소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유나야, 너 전 남편 강태준 봤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더라. 내가 물건 사러 갔다가 우연히 봤어. 그래? 뭐,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나저나 네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완전 망신당했다며? 내가 아는 언니가 그 동네 사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반포동 30억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계약금 날리고 집까지 팔았다고 소문 자자하대. 허영 부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시는 거지. 소연아, 나는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4월이 되자 저는 친정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배우면서 천천히 일을 익혀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엄마가 볼 때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 전화 받을 필요도 없고 남편 외도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엄마가 볼 때 그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 맞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을 ATM 기계로 봤어요. 돈이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줄 아셨죠. 근데 이번에 제대로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유나야, 아빠가 볼 때 너 정말 잘한 거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네 친정돈만 노린 거였어. 전세금 줄 때부터 아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써놓은 거야. 아빠, 그때 증여 계약서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아빠가 우리 딸 재산 지켜줘야지. 그나저나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아빠가 직접 만나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아빠, 괜찮아요. 어차피 벌 받으셨잖아요. 계약금 3억 날리고 집까지 팔고 아들도 백수 됐으니까요. 6월 초 지은 씨한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지방으로 완전히 내려가셨어요. 충청도 작은 도시에 빌라 사서 거기서 사세요. 언니한테 자랑하시던 동네 지인들이랑은 다 연락 끊으셨대요. 너무 창피해서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며느리 친정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이제서야 후회하신대요. 지은아,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 남의 돈을 함부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오빠한테 다 듣고 놀랐어요. 27억을 물어보지도 않고 기대하셨다니.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은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도 행복하세요. 언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지은 씨와의 마지막 통화를 끝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친정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잘못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ATM 기계처럼 생각했고 남편은 저를 배신했죠.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했고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제 친정에서 27억을 당연하게 내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받을 수 있었던 돈은 고작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계약금 3억을 날리고 집까지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이게 바로 허영과 욕심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가족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댁이나 친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는 꼭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증여 계약서를 써놓지 않았다면 전세금 5억, 차값 8천만 원 다 분할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완벽한 증거를 모았고 그 덕분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새로운 일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 7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32살에 정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못된 관계에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